이번 이야기는 조선 건국 초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조선의 첫 국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죽음은 조선 역사 최대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신덕왕후 강씨, 이 여인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치적 파트너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한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인의 꿈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 꿈의 붕괴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욕심, 그리고 역사적 선택이 만드는 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50년대 고려 말 함흥이라는 작은 변방에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용맹함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시골 출신의 무인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의 권력은 모두 개경의 권문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런 세력 없이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중앙정계의 유력한 가문과의 연결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던 이성계가 목이 말라 우물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씨입니다. 이성계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강씨는 단순히 물을 떠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떠주되 버들잎을 물 위에 띄워주었습니다. 급한 목마름에 찬물을 마시면 몸에 탈이 날 것 같아 버들잎을 불며 천천히 마시라는 배려였습니다. 이 순간의 배려, 이 작은 행동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섬세한 배려가 한 남자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씨는 고려의 권문세족 신천강씨 가문의 따님이었습니다. 신천강씨는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려, 조정에서 대대로 요직을 차지해온 명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윤성은 고려 조정에서 찬성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찬성사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고려 귀족 정치 체제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강윤성은 당대 고려 조정의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성계가 강씨와 혼인을 한 것은 단순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개경의 명문가 강씨 가문의 지원, 강윤성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강씨의 가문이 이성계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바로 나중에 그녀를 괴롭힐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성계는 끊임없이 권력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려, 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388년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동정벌의 명을 받고 출정하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고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왕은 이미 이성계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고려 말의 최고 권력자 최영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강씨는 이 모든 변화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성계의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지원으로 이성계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때가 옵니다.
1392년 8월 7일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나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의 첫 왕비 현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계에게는 첫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왕후 한씨는 누구였나요? 그녀는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이자 이방원과 이방과 같은 유능한 아들들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계가 강씨를 왕비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강씨가 조선 건국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성계는 강씨를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으뜸 왕비라는 의미의 수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호칭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에서 이런 지위를 가진 왕비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단순히 왕의 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의왕후 소생의 아들들, 이방원, 이방과 같은 사람들의 결혼을 주도적으로 주선했습니다. 그들을 개경의 명문가와 혼인시키며 가문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현모양처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강씨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어떤 가문과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경의 주요 가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강씨 가문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1392년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했을 때도 격분한 이성계를 진정시키고 이방원을 변호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강씨는 이방원이 벌인 일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조선 건국의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이성계를 설득했습니다. 강씨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이성계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그녀의 이름이 자주 나오지 않은 것은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조용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강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강씨는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아들들도 있고 그들이 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심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개인의 욕심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392년 건국 직후 강씨는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손을 잡습니다. 정도전은 누구였나요? 그는 조선 건국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새로운 나라의 제도와 이념을 설계하고 있던 가장 뛰어난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초기의 국정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귀족 중심 정치를 버리고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분 제도도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는 과거제를 통해 능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씨와 정도전은 뜻이 맞았습니다. 강씨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었고 정도전은 신중하고 똑똑한 강씨의 아들을 키워내면 자신이 꿈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은 강씨가 이방원이나 이방과 같은 전투형 왕자보다는 자신이 키워낼 수 있는 다른 세자를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씨의 맏아들 이방번이 세자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번의 성품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방번은 학문보다는 무술에 뛰어났고 정도전이 원하는 유형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막내 이방석이 선택됩니다. 이방석은 어떤 아이였나요? 그는 어리지만 총명했습니다. 학문도 잘 배웠고 정도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1392년 9월 겨우 10살의 어린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조정은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신의왕후 소생의 왕자들이 아니라 강씨의 막내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강씨 가문의 영광을 영원히 이룰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강씨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세자 책봉 이후 4년, 강씨는 나이가 들면서 병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조선 건국 초기의 정치적 갈등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강씨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그녀를 괴롭히던 것은 신의왕후 소생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란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누구였나요? 그는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도왔으며 조선 개국의 공신이었으며 고려 조정에서 이성계의 권력 기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원이 자신의 어린 형제가 세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강씨는 이방원의 눈빛에서 그 불만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성계도 겉으로는 강씨를 지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의 능력과 공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강씨의 바람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396년 8월 13일 강씨는 세상을 떠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화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화병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가 막혀서 생기는 병으로 본다고 합니다. 강씨의 화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절망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의왕후 소생의 왕자들의 눈빛에서 반란의 조짐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자신의 아들이 이 험한 권력 다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강씨는 자신의 아들 이방석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1세의 나이로. 이성계는 강씨가 죽자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씨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성계는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강씨의 무덤을 조성했습니다. 정릉이라 이름 붙은 이 능에는 대규모 절, 흥천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이 죽을 때 강씨와 함께 그곳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씨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최대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씨가 죽자 세자 이방석의 처지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강씨가 살아있을 때는 이성계가 그녀의 의지를 존중해 강씨 소생의 아들들을 보호했습니다. 강씨의 존재 자체가 강씨 소생 왕자들의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씨가 죽자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신의왕 후 소생의 왕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신의왕 후 소생의 왕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자신이 이런 공을 세웠는데 어린 막내 이복 형제가 세자가 되어 자신을 누른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씨 왕비도 없고 아버지도 늙어가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형제의 형세는 약해질 것이다. 그의 계산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1396년에 이미 60대 초반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령입니다. 강씨라는 후원자를 잃은 이방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원은 신의왕 후 소생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현재 중앙의 강력한 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국 공신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 채 어린 막내 이방석이 세자가 되어 자신을 누르려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396년 강씨가 죽은 후 이성계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명목상 이방석의 세자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이성계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왕자들의 사병을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397년에는 새로운 군사체제인 진도를 실시하면서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사병을 국가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국가 통일을 위한 개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왕자들의 반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성계도 강씨의 죽음 이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졌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원의 대우는 애매했습니다.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판단한 이성계는 여전히 중요한 일에 그를 동원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점점 더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이방원의 불만을 더욱 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방석을 지지하던 정도전은 강씨의 죽음 이후 세자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왕 후 소생의 왕자들, 특히 이방원이 세자를 해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의 개인적인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국 공신이면서도 세자 지위를 얻지 못한 이방원의 눈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 앞에서 여러 번 이방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꾼 새로운 조선을 세우려면 세자 이방석이 안전하게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과 같은 전사형 왕자보다는 자신이 키워낼 수 있는 지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1398년으로 접어들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성계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의 고령이 되어 자주 침상에 누웠습니다. 국가의 중심에 있어야 할 왕이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지자 왕자들 사이의 경계와 불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간은 이방석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창은 계속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만약 이성계가 승하한다면 세자 이방석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씨도 없고 이성계도 죽으면 이방석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병을 핑계로
모든 왕자들을 벌안이라는 장소로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명목은 문안 인사였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병을 문병하러 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신의왕후 소생의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정도전은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자신의 사병으로 포위한 뒤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왕자들을 사병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고려 이래 정치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계획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새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처가 측근인 민씨 가문이 인물들로부터 정도전의 음모에 대해 미리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은 벌써 정도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어느 장군을 만나는지, 어떤 군부대와 접촉하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원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소중했습니다. 자신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움직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것입니다. 이방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정도전의 계획이 먼저 실행된다면 자신과 형제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하들과 장군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원의 처가인 민씨 가문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들과 함께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방원의 준비는 정도전의 준비보다 훨씬 더 철저했고 훨씬 더 빨랐습니다. 8월 26일 벌안에 모인 왕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도전은 조용히 자신의 군대가 왕자들을 포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병으로 위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급하게 벌안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같은 인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이방원의 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병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군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의 군대를 먼저 포위했습니다. 정도전과 그의 세력은 이방원이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음모가 실행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제거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습은 성공했습니다. 정도전, 신효생, 장지, 이근 등은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제거되었습니다. 이방원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도전의 세력을 정리했습니다. 이방원의 인맥과 군권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방원은 신속하게 궁궐의 실권자인 조준을 압박했습니다. 조준은 항복했습니다. 궁궐의 수의병들도 이방원의 측근들로 포섭되었습니다. 세자 이방석은 이방원이 이끄는 군대 앞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6세의 어린 세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실상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방원은 병상의 이성계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버지, 정도전이 저희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성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그의 심정을 자세히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기록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인정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성계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신뢰, 정도전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하는 회의감, 강 씨가 죽은 후의 정치적 상황, 아들들 사이의 갈등,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이성계는 강 씨의 죽음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해졌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세자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이방원의 불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딜레마 속에서 수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이방원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강 씨의 아들 이방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왕자의 난 직후 세자 이방석은 처음에는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방원도 어린 조카를 죽이는 것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귀향을 보내면서도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혈육을 죽이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왕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인간적인 약속도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향길에서 이방석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겨우 16세의 어린 나이에 이방원은 자신의 조카를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방석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언제든 이방석을 복위시키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석은 죽어야 했습니다. 강 씨의 다른 아들 이방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방석과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강 씨의 두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 씨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세자로 만들었던 아들은 16세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강 씨 가문의 영광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된 후 그가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강 씨의 무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덕왕 후 강 씨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방원은 강 씨가 자신의 어머니 신의왕 후 대신 첫 국모가 된 것, 그리고 자신의 막내 형제를 세자로 만든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강 씨에 대한 이방원의 감정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우리는 이방원의 직접적인 말을 기록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성계가 죽자 이방원은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겼습니다. 강 씨를 왕비의 지위에서 후궁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조치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첫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후궁의 지위로 격하된 것입니다. 능력의 나무들은 베어졌습니다. 강 씨의 무덤은 황량하게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복수를 넘어 개인적 원한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광통교가 무너져 복구할 때 정릉의 병풍성마저 가져다 사용되었습니다. 강 씨의 무덤의 돌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몇 세기나 계속되었습니다. 강 씨의 무덤이 복구된 것은 270년이 지난 1680년 숙종시대였습니다. 그때까지 정릉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70년간 강 씨 왕비의 무덤은 잊혀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비의 무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여인을 왕비의 지위로 복구해야 한다고 신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비로소 강 씨의 무덤이 다시 정릉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270년의 방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덕왕후 강씨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는 조선 건국에 막대한 공을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준 여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성계를 중앙정계에 연결시켜줬고 정치적 조언자가 되어주었으며 건국 초기의 불안한 정국을 그녀의 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성계의 정치적 파트너였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자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조선의 건국 과정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개인적 욕심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안정성을 저울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히 이방원은 가족들의 목숨을 구했고 위화도 회군을 도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방원의 공적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고려의 왕이 여전히 이성계를 견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계의 권력 장악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원이 없었다면 조선 건국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정도전과 손을 잡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세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결정이 나라를 피로 물들인 왕자의 난을 낳았습니다. 강씨가 죽은 1396년부터 2년이 지난 1398년 조선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개국 공신들이 죽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가장 유능한 신하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세자는 제거되었고 국가의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조선 초기의 정치체제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이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는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강씨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신의왕후 소생의 능력 있는 아들들을 존중했다면 아마 조선은 이렇게 큰 내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뿐입니다. 이방원은 1400년 세자가 되었고 1401년 형인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받으면서 태종이 됩니다. 그는 역사평가상 조선 초기 가장 유능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의 국가체제는 정비되었고 행정체계도 확립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정은 피의 대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이방원은 조선을 세운 공신이자 왕세자인 이방석을 옹립하려던 세력, 즉 정도전과 남은 등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복형 이방우와 이복동생 이방번을 죽였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이방원은 또다시 왕권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복동생 방간이 반기를 들었고 이방원은 그를 토벌했습니다. 난이 끝난 뒤 형 정종은 왕위를 내려놓고 이방원이 세자에 오릅니다. 이후 정종의 아들들, 즉 이방원의 조카들은 정치적으로 제거되거나 권력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역사는 그의 훌륭한 업적을 기록했지만 그의 죄책감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특히 그가 말년에 보인 불안감과 의심 속에서 우리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안정을 저울질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 이 모든 것들이 강 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조선 초기 최대의 비극을 낳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평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종종 그렇게 복잡합니다. 신덕왕후 강 씨의 무덤 정릉은 현재 서울 성북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조용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 왕비의 무덤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정릉은 본래 정동에서 현 위치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봉분이 깎여 나갔으며 능력의 성물들도 광통교 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272년의 방치 이후 1669년에 이르러 숙종의 지시로 능이 복구되었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적막한 그곳에서 한 여인의 욕심과 그로 인한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56년 7월 20일에 태어난 신덕왕후 강 씨는 고려의 권문세가 신천 강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던 1392년 8월 7일, 그녀는 조선의 첫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녀가 꿈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둘째 아들 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도록 태조를 설득하고 정도전을 설득했습니다.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성장한 왕자들을 제치고 자신의 어린 아들이 다음 왕이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조 5년인 1396년 음력 8월 13일, 신덕왕후 강 씨는 한양에서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덕왕후의 죽음 이후 그녀의 선택이 낳은 파도는 조선 초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신덕왕후 생존 당시 계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죽음 이후 1398년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왕위에 올랐고 태종이 되었습니다. 만약 강 씨가 살아서 그것을 봤다면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신덕왕후 강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욕심과 그로 인한 조선 역사상 최대의 비극, 왕자의 난의 서막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개인의 욕심이 국가의 안정성과 충돌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조선 초기에 가장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씁쓸합니다. 정릉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적막한 능력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